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행성이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 40여 개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만 있다면 그건 아마도 공간의 낭비일 거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우주의 신비를 재밌게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황호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력을 보면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천문학 박사 이후에 천문연구원으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이제 교수까지 정말 평생을 우주의 별과 함께 살아오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 별 보고 있으면 재밌나요? 어렸을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 또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별들 이름 보면 우리가 뭐 다 아는 별들, 토성, 목성 포함해서 그쵸, 우리가 정말 이름 다 아는 것도 있지만 이름 정말 모르겠는 건 막 암호 같은 이름이 달려있는 것,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딱 보면 이름 다 압니까? 아, 그런 거 절대 모르고.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천문학을 직업으로 삼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 천문학자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별 보는 거를 그냥 좋아, 순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딱 보고 저 별은 뭐야? 더 잘 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프로 천문학자들한테 저 별은 뭐예요? 물어보면은 거의 몰라요. 아, 그래요? 거의 모르고. 근데 저는 그나마 어렸을 때 아마추어 천문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프로 천문학자들보다 조금 더 별 이름을 더 알 뿐이지 보통의 프로 천문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아, 너무 신기합니다. 그럼 프로 천문학자는 뭘 아나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자와 프로 천문학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추어 천문학자는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아, 예쁘다, 그냥 감탄을 하면 돼요. 근데 프로 천문학자들은 그 별을 보고 쟤는 왜 빨간색이지? 쟤는 왜 노란색이지? 쟤는 왜 저렇게 빛나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별을 보고 즐길 수만 없는 거예요. 즐길 수만은 없다. 예,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일을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덕업일치를 이룬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덕이시네요, 소위 말하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외계인입니다. 프로 천문학자니까 당연히 외계인에 대한 질문 엄청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50% 믿습니다. 50%? 50%. 예. 50% 안 믿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는 못 봤으니까.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만 있다면 그건 아마도 공간의 낭비일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계인이 있다는 거는 심증적으로 믿지만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반? 하지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우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혹시 외계의 다른 생명체들의 생명 활동의 흔적 이런 게 발견되진 않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요새 천문학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암흑 에너지라는 거하고 외계 생명체 찾는 겁니다. 외계 생명체를 천문학자들이, 외계인이나 맨날 SF 영화나 그런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고, 실제로 2019년에 태양과 같은 별 주변에 있는 행성계를 찾은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찾은 사람들이.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진지하게 외계 생명체를 찾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외계 생명체가 꼭 인간하고 비슷한 사이즈일 리도 없고, 우리가 먹는 걸 먹을 리도 없고, 꼭 걔네도 숨 쉬는데 산소가 필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 이거는 잘 모르는 거고요.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도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 우리랑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영화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랑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다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외계인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다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심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맞고, 물증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신념을 갖고 연구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있다라고 믿고 그걸 찾겠다라고 하기보다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편견 없는 과학자의 태도다 보니까, 꼭 과학자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거랑 실제 과학적으로 그걸 찾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열린 마음이네요. 그러면 외계인이 몇 년 정도 후면 발견될까요?
저희 살아생전엔 발견될까요? 이건 어디까지 확률로밖에 대답 못하실 것 같지만 네. 일단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생명체가 있는 걸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저희가 찾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생명체일 것 같아요. 우리랑 정말 이렇게 교신을 할 수 있는 고등 생명체라면 제 생각에는 벌써 교신을 했어야 될 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저희 일생 동안 앞으로 한 50년, 70년 후에 발견될 확률이 있을 것인가 봤을 때 50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고등 생명체랑 교신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변할 건 아마도 우리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말 고등 생명체랑 교신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 고등 생명체가 있었으면 벌써 연락이 그렇죠. 됐을 것이다. 그렇죠. 아쉽긴 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관측됐다고 하는 전파, 이 외계인이 쏜 거냐 아니냐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또 와우 시그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천문학자가 이제 관측을 하다가 뭔가 엄청난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우라고 이제 이렇게 영어로 메모를 남겨놔서 와우 시그널 했는데 계속 후속 연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안 왔어요.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시 신호가 또 한 번 왔으면 누군가 외계인이 인공적으로 보낸 신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 번 그때 오고 난 후로 도착하질 않아서 아마도 외계인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그런 흔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뭐 외계인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신호가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신호로 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맨인 블랙 영화처럼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외계인을 못 봤는데 이제 외계인 같은 사람들은 많이 봤죠. 뭐 야구에 페드로 마르티네스, 오타니 있죠. 예. 네, 가끔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지 못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분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게요. 예. 최근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 심해에 고도로 발전된 UFO 기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주지 않더라고요. 없겠죠. 뭐 거기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면 다들 이제 증거를 내놔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증거를 줘야 믿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심해라고 숨어 있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상상은 또 자유이기도 하고 알 수 없을 뿐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 UFO 기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만약에 심해 뭐 저 밑으로 한 3,000km 뭐 이렇게 있다면 참 알 수 없네요. 그리고 언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왜 또 그렇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알 수 없죠. 예. 거기도 가기도 힘들 텐데 그죠? 빨리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럴까요? 그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컨택트란 제목의 영화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조디 포스트의 컨택트고 또 하나는 어벤져스에서 활 쏘는 사람. 네네네. 그 친구가 나온 콘택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영어 제목은 어라이벌이거든요. 도착. 네. 근데 아마 컨택트 영화가 너무 잘 돼서 그런 건지 그 영화 제목을 콘택트라고 한국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외계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온 외계인은 약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 생명체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이 많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근데 뭐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상상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상상의 영역이라고 하면 제가 본 영화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패컬티라는 영화였는데 한국 제목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외계인은 기생생물이에요. 그래서 인간한테도 기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한번 기생을 하게 되면 그 인간을 자기 맘대로 조종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인간을 공격하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 형태도 가능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게 편한 게 아무 동물에나 올라타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저 형태면 진짜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공포스럽긴 했어요. 그러게요. 예. 이게 외계인 관련된 얘기 이렇게 재밌네요.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할 얘기가 많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문제는 산으로 가서 산으로 가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외계인 나온 영화 워낙 많은데 마지막에 결국 외계인을 물리치는 그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게요. 예. 기생충에 감염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러게요. 예. 외계인하고 우리가 싸우게 될까요? 정말 우리 산으로 가고 있군요 오늘.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는 학자가 죽기 직전에 외계인을 피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 외계인을 피해야 될까? 그건 스티븐 호킹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당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 게 만약에 고등 생명체인 외계인이 왔다. 선한 목적을 갖고 왔을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걔네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구를 뺏으러 왔을지 이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경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계를 해서 그 외계인들을 막을 수 있을 정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외계인이 우주 여행을 해서 지구에 왔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걸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만약에 ET가 나쁜 마음 먹었으면 우린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어디까지 하죠? 우리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생명체가 잘 살 것 같은 행성, 슈퍼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슈퍼지구 몇 개 정도 되나요? 슈퍼지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구보다 좀 큰 행성을 얘기하고요. 질문하신 거는 정말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 그런가요? 네. 슈퍼지구란 말은 지구보다 큰 행성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질문은 그러니까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행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정해서 얘기한다면 사람이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성.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찾은 사람 이후로 현재까지 발견된 행성의 개수는 7,000개 정도가 넘어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법한 행성을 우리가 그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디락스가 굉장히 재밌어서 하는 말인데 영국의 동화 중에 노란색 곱슬머리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산속에 갔다가 길을 잃고 오두막에 갔는데 거기에 너무나 뜨거운 죽, 너무나 차가운 죽, 너무나 적당한 죽이 있었어요. 근데 뜨거운 죽을 먹으니까 너무 뜨겁고 차가운 죽을 먹으니까 너무 차갑고 그래서 적당한 죽이 먹기 좋았더라 라는 그런 동화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골디락스 존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 법하게 너무나 뜨겁지 않고 너무나 차갑지 않고 딱 중간인 지점을 그러니까 수성 금성 아니고 그렇죠. 화성 토성 아니고 맞습니다. 딱 지구 정도 거리. 맞습니다. 예, 그거를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골디락스 존에 있으면서 암석으로 돼 있어야 돼. 이게 가스로 돼 있으면 두 발을 짚고 못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행성이 지금까지 알려지는 게 한 40여 개 있습니다. 40여 개. 예. 그 중에 산소도 있고 물도 있는 데는. 그러니까 물이 있는 행성은 찾고 산소도 가끔 이런 거 찾긴 하는데 정말 지구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아직 못 찾았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찾을 예정이긴 하거든요. 가서 살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해요. 가는데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게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 제일 쉽게는 화성을 가는 게 화성도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이긴 해요. 그렇습니까? 딱 그 경계에. 그래서 화성도 지구처럼 암석으로 되어 있고 대기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사한데 물론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온도나 그런 건 아니긴 해요. 온도 변화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지만 가서 우리가 개척을 해서 살 법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긴 그렇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거 언제 갈진 잘 모르겠네요. 언제 보낸답니까?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들어서 열심히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을 발사를 해서 10차 발사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직접 사람이 가서 이주를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앞으로 한 뭐 10년 넘게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갈 수는 있는데 가서 어떻게 화성 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공부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에 영화 보면 마션에 나온 것처럼 이제 맷 데이먼이 가서 이렇게 기지에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또 이것도 있어요. 꼭 가야 되나? 지구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떠나서 화성에 가자라는 건데 이제 지구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태양이 50억 년 후면은 얘가 팽창을 해서 지구를 삼켜버릴 거거든요. 지구 삼키면 얘는 화성도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탈출해서 화성에 가했다고 한들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를 차라리 떠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거든요. 그게 몇 년 후라고요? 태양이 죽을 건 50억 년이라서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일단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이냐면은 화성으로 굳이 안 가도 지구를 우리가 잘 보존하면 살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성이 목적이 아니라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시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그 외계인만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블랙홀은 정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늪같이 한 발만 디디면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걸로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블랙홀을 이용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한 번에 점프하고 뭐 이런 상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우주 자체가 거대한 블랙홀 안에 갇혀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은
학문적으로 좀 논리가 되는 건가요? 뭐 증거가 있는 건가요? 그걸 이제 우리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블랙홀의 어떤 반지름이라고 하는 크기를 정의를 할 때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우리 우주의 질량을 넣어서 얼마만한 반지름이 되면 우주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우주를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가 바로 우주의 질량을 다 넣어서 계산한 블랙홀의 지평선 크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우리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곽광을 받게 된 이유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우주를 관측을 했어요. 우리가 은하를 보면은 바람개비처럼 보는 것처럼 보는 은하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람개비가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선 은하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랑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랑 개수를 세봤어요. 이 천문학자가 네. 사진을 찍어서. 근데 우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마구잡이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몇 개씩 있을까요? 대충 비율로 따져. 반반 있겠죠. 반반 있겠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놀랍게 한쪽이 더 많은 거예요. 6대4 정도로. 그래서 이 말은 왜 이게 5대5가 아니라 6대4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우주가 돌고 있는 건 아닐까? 우주 전체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면 돌고 있는 우주 내에서 생겨나는 천체는 그 도는 축의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생각은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우주가 어떤 거대한 축을 돌고 있을 거고 그 축이 바로 블랙홀이 도는 그 축과 이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홀 안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론하는 사람이 이미 제기를 옛날에 해놨고, 근데 최근에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더니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게 더 많더라. 이게 블랙홀 우주론하고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류 의견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이제 6대4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인 오차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게 저는 한 8대2 나올 줄 알았더니 6대4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럴 수도 느낌이라. 있고 차이가 만약에 극심하게 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꼭 굳이 우주가 회전하지 않더라도. 우주가 회전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재밌긴 한데 관측적인 증거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거이긴 합니다. 우리 우주가 블랙홀이라면 외계인을 못 만나는 이유가 설명이 되기도 하네요. 만약에 그들이 고등 생명체라면 오고 싶겠어요? 저기 블랙홀인데? 블랙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블랙홀 밖에 있는 외계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통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을 더 펼쳐보면 블랙홀이 있으면 모든 걸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이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무조건 나오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나오는 거가 뭐냐면은 화이트홀이에요. 그래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웜홀이라는 걸 통과해서 화이트홀에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우리가 사과가 있으면 벌레가 가운데를 딱 먹고 구멍을 뚫으면 이쪽 사과 끝에서 이쪽 사과 끝으로 갈 때 사과의 표면을 타고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벌레 구멍으로 뚫고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죠.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막 돌아서 너무 오래 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웜홀을 타고 우리 블랙홀로 올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오히려 블랙홀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군요. 블랙홀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화이트홀과 연결이 돼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의 뒷받침이 됐던 아이디어인 거예요. 우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블랙홀에 들어가서 우주 여행을 단축하는 거죠. 야, 오늘 영화평론가 황호성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재밌는 영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로 봤던 그 수많은 우주가 나오고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들이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많이 받아들여서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분, 아니면 감독의 상상력에서 나오지만 문제는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또 말이 안 되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과학자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특히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자문을 받은 사람이 킵손이라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자문할 때는 노벨상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 자문이 끝나고 나서 노벨상을 탔어요. 중력파라는 걸로.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일약 스타가 되셨고 영화도 너무 잘 냈고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근데 그 블랙홀 안에 갇히면 다 뭐 스파게티 국수처럼 이렇게 쭉 늘어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블랙홀에 우리가 버틸 수 있다면 블랙홀에 들어가는 동안에는 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긴 해요. 살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살 수 없다는 거 뭐냐면 블랙홀에 가까이 갈수록 블랙홀의 중력, 그 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건 우리가 달이 우리 지구에 있을 때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효과랑 똑같아요. 물통을 이렇게 제가 당기고 있으면 제 중력을 당길 때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해서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물통 이쪽에 제가 미치는 중력이 물통 이쪽에 미치는 중력보다 조금 더 세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사람 앞쪽에 있는 내가 끌어다니는 힘하고 사람 뒤쪽에 있는 끌어다니는 힘이 차이가 생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겠네요. 앞뒤로. 네. 그 스파게티처럼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중력이 거리에 따라서 차이, 이걸 우리가 이제 조성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차이 미세한 차이 아닙니까? 미세한 차이인데 문제는 블랙홀은 너무나 질량이 크다 보니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질량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제가 만약에 블랙홀 앞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쳤다면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세니까 그렇죠. 얘를 더 빠르게 빨아들이면서 제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래서 나는 죽는다.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우리가 우주선을 조성력에 의한 뜯김을 버틸 수 있는 소재로 우주선을 만든다면 그럼 어떻게 우주선을 고무로 만들어야 되나요? 고무라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고. 정말 어떤 강철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우주선이 이제 뽀개지지 않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 고려한 것들을 바탕으로 전부 상상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여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과학의 과학자들을 데려가서 생명에 관련된 거, 물리 지식에 관련된 거, 천문학적 지식 다 준비해야죠. 우리 살아 생전에 화성 갈까요?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여행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우주선 안에서 먹고 잘 버틸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화성에는 갈 수 있어요. 아니 갔다 돌아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갔다 돌아오는 게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시간 문제지 못할 건 아니라고 봐요. 우주선을 띄울 때 잘 뜨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성에 그 장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맨 땅에서 출발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하는 엔진의 출력이나 이런 게 지구에서보다 훨씬 크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화성에서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사에서 났었거든요. 거기에 갔던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드론이었거든요. 화성에는 대기가 지구보다 적어서 띄울 수 있는 양력이 부족해서 날개를 두 겹으로 한다거나 그런 고려를 해서 드론을 띄워서 탐사한 성공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가서 화성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와, 화성에서 드론도 띄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군요. 교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흑물질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거랑 블랙홀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저는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질량이 있어서 중력의 역할을 하는, 블랙홀도 똑같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끌어당기는 중력을 내는. 그래서 암흑물질이 큰 개념이고 블랙홀이 암흑물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의 정체를 모르는데 그 정체 중에서 아마 블랙홀이 하나의 후보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예전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에 필요한 암흑물질의 양이 이만큼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을 계산을 해봤더니 블랙홀은 우리가 필요한 암흑물질의 양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암흑물질의 하나의 좋은 후보가 되지만 양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럼 그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거에 해당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텐데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체를 몰라요. 근데 중력을 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입자물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입자물리에는 양성자, 전자, 쿼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정말 작은 세계에서부터 우주를 설명해보자, 물리를 설명해보자는 게 바로 입자물리인데 거기에도 원칙적으로 암흑물질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암흑물질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얘가 정확히 뭔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모형은 나왔는데 증명된 게 없습니다. 갑자기 들은 생각이 이거 제가 모든 천문학자를 깔아뭉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논리적인 소설을 쓰시는 분들인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또 암흑 에너지라는 걸 자연스럽게 얘기할 텐데 우리가 암흑이라고 얘기를 붙일 때는 원래는 영어로는 다크예요. 안 보여서 다크인데 한편으로는 잘 몰라서 다크기도 하거든요. 우주의 어떤 물질 에너지 양을 100%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고 아는 건 5%밖에 안 되거든요. 암흑 성분은 95%예요. 우리가 아는 건 5%밖에 안 된다면서 어떻게 95%를 얘기합니까? 말 그대로 과학자들이 소설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 밝히려고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옛날에 우리가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지잖아요. 화성도 떴다가 져야 되는데 보니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고 화성이 지구 주변을 돌면 절대 뒤로 가면 안 돼요. 항상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쟤는 왜 역행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지구가 있는데 화성이 돌 거잖아요. 하나의 원을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한 원을 돌면서 큰 원을 이루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역행이 되네요. 용수철처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돌 때 이 작은 원을 주전원이라고 불렀어요. 주전원을 도입하면 화성의 역행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전원이 아이디어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 태양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행성들이 돌면 자연스럽게 역행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것도 과학자들이 편리에 의해서 도입한 개념인데 이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판명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의 정체를 지금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정체를 모른다고 해서 소설 쓰는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알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과학자가 나와서 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암흑물질은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중력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은하가 도는데 회전하는 속도는 제가 이 물통을 잡아 돌려요. 물통을 잡아 돌리는 속도는 부심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도냐가 결정이 돼요. 은하가 도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는 거예요. 얘가 얘 왜 빨리 돌지?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퍼져 있어서 얘를 잡아 돌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암흑물질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빠르지에 대해서 규명할 수가 없으니 뭔가 있다고 하자. 그렇죠. 얘 이름을 암흑물질로 하자 이거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은하를 설명할 때 뉴턴 법칙에 맞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뉴턴 법칙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뉴턴 법칙이 틀리면 암흑물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있어야 된다. 암흑물질이 아니라 뉴턴 법칙이 틀렸을 거야. 현재까지의 증거로 봤을 때는 암흑물질이 있어야 되는 게 더 정설이 됐어요. 이것도 더 논리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갈리겠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증거예요. 증거. 재밌긴 재밌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세계 천문학회 가면 이런 거 놓고 싸웁니까? 새로운 거 증거 찾아서 발표하고 야씨 그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내가 찾아봤더니 안 나오던데 맨날 이러는 겁니까? 학회에 가면 야 너 틀렸어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점잖게 내가 이런 관측을 해봤더니 이거는 어떤 A라는 이론을 더 지지하더라 라고 이렇게 점잖게 보통 쓰지. 이제 물론 그 안에 깔려있는 말은 너는 틀렸고 얘가 맞다. 그래서 그걸 우리 행간을 잘 읽어야 되긴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공격을 해야 되고 점잖은 말 속에 칼을 숨겨야 되고 그런 게 있군요. 암흑물질 언제쯤 밝혀질까요? 암흑물질이 처음 제기된 게 1930년대거든요. 지금 거의 한 90년이 넘었어요. 1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고등관의 박창범 교수님께서는 문제가 제기된 시간만큼 풀 시간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암흑물질은 90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걸 풀려면 또 다른 90년이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암흑에너지는 상대적으로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암흑에너지 문제를 푸는 게 30년 안에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박찬범 교수님은 암흑에너지를 풀기로 했고 저는 암흑물질을 주로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천문학자는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하고 궁금해왔던 걸 죽기 전까지 진리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근무했었던 대전의 한국천문연구원에 가면 정문에 비석이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하다. 라는 그 글이 써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거든요. 제가 이제 그 근원적 의문을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못 풀면 제가 다음 세대가 또 열심히 풀려고 할 거고 누군가 언젠가는 그 근원적인 의문에 답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문의 현답 감사합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문학자가 생각하는 외계인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또는 외계인이 있다면 왜 있는 거냐에 대해서 황호성 교수님의 답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황호성 교수님과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